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은 여느 주말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래서 더없이 평화로워야 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지석이 내외와 하나뿐인 손주 민준이가 저녁 식사를 위해 저희 집에 들렀죠. 저는 모처럼 찾아온 아들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들러 가장 좋은 갈비살을 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 위해 오색찬란한 채소들을 정성껏 다듬었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질 때쯤 제 마음도 덩달아 풍요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이 갈비찜은 진짜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며느리 고미정은 얄밉도록 살가운 목소리로 칭찬을 늘어놓으며 갈비 한 점을 집어 제 아들 지석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지석이는 그저 좋다고 허허 웃으며 아내가 챙겨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더없이 화목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는 아주 차갑고 이기적인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내뱉는 모든 칭찬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모든 행동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며느리가 슬쩍 운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언가의 서막이었죠. 어머니, 우리 민준이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똘똘할까요? 얼마 전에 영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월반을 해야 한대요. 원어민 선생님이 자기보다 발음이 더 좋다고 칭찬을 했다니까요. 고미정은 맞은편에 앉은 민준이를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어른들의 대화에는 관심 없다는 듯 잡채만 열심히 집어먹고 있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우리 강아지가 똑똑하지 하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손주 칭찬을 마다할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고미정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주 자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애가 너무 뛰어나니까 한국의 이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이를 담아내질 못해요. 재능 있는 아이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죠. 안 그래요, 여보? 화살은 지석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아들은 입안에 밥을 가득 넣은 채 우물쭈물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 우유부단함, 자신의 의견 하나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아내의 눈치만 살피는 저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밥 다 먹고 할머니랑 보드게임 할까? 새로 나온 거 사놨는데. 와, 정말요? 좋아요. 아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지만 고미정은 제 말을 가로채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보드게임이 문제예요? 애 인생이 걸린 일인데. 민준이 같은 애는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해요. 우물 안개구리처럼 이 좁은 땅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요. 인재라는 거창한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죠.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허영과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그 얼굴을 마주하니 속에서부터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주말 저녁 식탁의 공기는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겨 과일을 먹을 때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고미정은 민준이를 일찌감치 방으로 들여보내고 마치 비장한 선언이라도 하듯 저와 지석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유학원 팜플렛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중대 결심을 했어요. 지석이는 소파 구석에서 몸을 더욱 웅크린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언제나 저런 식이었죠. 아내가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서면
자신은 뒤에서 그림자처럼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그 내용이 무엇일지 짐작이 갔지만 제 입으로 먼저 묻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 민준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야겠어요. 지금이 아이의 재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래요. 더 이상 한국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찻잔을 든 채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왜 저런 여자에게 쩔쩔매며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일까요? 아니면 저 여자가 유별난 걸까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학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너희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니? 제 질문에 고미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읊는 배우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상의했죠. 지석 씨도 이게 민준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보. 지석이는 또다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한 실망스러운 시선을 거두고 다시 며느리에게로 눈을 돌렸죠. 그래서 나한테는 뭘 바라는 거니? 역시 어머니는 이해가 빠르시네요. 저희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알아보니 초기 정착 비용이랑 연간 학비,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한 달에 딱 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정도만.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 값이라도 깎는 듯한 그 태연한 말투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석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어머니, 민준이 미래를 위해서 딱 몇 년만 고생한다 생각하고. 저는 아들의 말을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석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고미정과 저 두 사람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수년간 물밑에서 이어져 온 탐색전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유학원 팜플렛들을 한쪽으로 슥 밀어냈죠.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해준다. 짧고 간결한 세 글자. 그 말에 고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마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당연히 제가 오냐,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까짓 돈이 대수겠니? 하며 지갑을 열 줄 알았겠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비명에 가깝게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 똑바로 들었다. 못해준다고. 너희 아들 유학비, 내가 대줄 이유도 없고 대줄 생각도 추호도 없어.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돈도 많으시면서.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서 하나뿐인 손주 앞길을 이렇게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옆집 순영이네는 할아버지가 손주 유학 간다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사줬다는데 저희한테 월 500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이제 존댓말 속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가시가 노골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깟 돈 몇 푼이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저 아이에게는 그저 몇 푼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 사정은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리고 어디서 감히 그깟 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니? 이 돈은 너처럼 앉아서 편하게 번 돈이 아니야. 너의 시아버지가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고 이 시어미가 시장 바닥에서 손이 닳도록 장사해서 모은 돈이다. 너의 허영심 채우고 남들한테 과시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한 줄 알아? 아이 교육은 부모의 능력과 책임감 안에서 시키는 거지 조부모 등골 빼서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다.
제 섯을 펄은 일갈의 고미정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드디어 완벽하게 포장지를 벗어던진 본심이 터져나왔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다 버리고 부탁하는데 거절하신다면 저희도 더는 어머니 볼 생각 없어요. 민준이도 다신 안 보여드릴 줄 아세요. 저희 없는 사람 치고 사시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고 유치한 협박이었습니다. 아이를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지석이가 여보, 제발 그만해. 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야. 라며 뒤늦게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분노가 가라앉고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었죠. 그래,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편안하게 기댄 채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하지만 너무나도 통쾌하고 선명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너의 그 소원 내가 들어주마. 평생 오지 마라. 며느리와 아들이 폭풍처럼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뒤 집 안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 사람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마치 한바탕 연극이 끝나고 모든 배우가 퇴장한 텅 빈 무대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갈비찜과 손도 대지 않은 과일들이 처참한 몰골로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그 모든 음식들이 이제는 그저 한바탕 소동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후련함과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깊은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남은 음식물들을 하나씩 통에 담기 시작했어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손길이 떨려왔지만 이건 단순히 남은 음식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미련과 기대를 함께 덜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만든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라는 마지막 희망. 그 모든 것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함께 쏟아부었죠. 그릇을 닦고 식탁을 행주로 훔치고 바닥을 쓸고 닦는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저 묵묵히 몸을 움직일 뿐이었어요.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집 안은 언제 소란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이전의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위태로운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난 뒤에 찾아온 공허한 평온이었죠. 바로 그때 벨소리가 날카롭게 그 정적을 갈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내 아들 지석이라는 5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받지 않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 또한 제가 매듭지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그 뒤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미정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밥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만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셔야 했어요? 그냥 좋게 타이를 수도 있었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아내는 상처받은 피해자가 되어 있고
모든 책임은 제게로 돌아와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이기적인 호소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석아, 너의 아내가 너의 어머니한테 뭐라고 소리치고 나갔는지 너의 귀로 똑똑히 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말이니? 그건 미정이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고. 자기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거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너무 단호하게 나오셨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양보하시면 다 평화롭게 해결될 일이었어요. 그냥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형편이 안 된다고 둘러대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함과 안일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 아이는 40이 넘도록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덮는 게 평화로운 해결이니? 그건 평화가 아니라 폭탄 돌리기일 뿐이야.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뿐이지. 그리고 오늘 그 폭탄이 터진 거다. 이제라도 터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어머니,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이 일로 저희 이혼이라도 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걸 보고 싶으세요? 이제는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정을 깨는 건 내 말이 아니라 너의 아내의 탐욕과 너의 무책임함이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둬라. 너희가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너희 두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너의 가정은 너가 책임져. 너의 아내 단속도 너가 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나한테 전화해서 내 탓하지 마라. 끊는다. 저는 아들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져버리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끊어진 전화처럼 아들 내외와의 연도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후련함이었습니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으니 과거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고미정이 처음 며느리감이라며 인사를 왔던 날, 저는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느 한정식 집에서 그녀의 가족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이 될 사람은 내내 자기 딸 자랑에 여념이 없었죠. 어릴 때부터 뭘 해도 야무졌다는 둥,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둥. 그러면서 은근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눈이 높아서요. 보는 눈도 높고 쓰는 수준도 높죠. 호호호 그때는 그저 딸에 대한 자부심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앞으로 시댁이 될 저희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이자 요구사항 목록이었던 겁니다. 결혼 준비는 그 서막에 불과했어요. 제가 예단으로 보낼 이불을 보러 함께 백화점에 갔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장인이 만들었다는 곱고 기품 있는 명주솜 이불을 골랐습니다. 제 딴에는 며느리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고미정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올드한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제 친구 현주는 시어머니가 이태리 명품 브랜드인 F사에서 나온 침구 세트를 전부 맞춰주셨다던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노골적으로 묻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유행 타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오래도록 가치 있는 법이란다라고 타일렀지만 그녀의 굳은 표정은 풀릴 줄을 몰랐죠.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저 아이는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물건에 붙은 상표를 보는 아이라는 것을요. 신혼집을 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털어 당시에는 제법 괜찮은 단지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지석이는 입이 귀에 걸려 어머니 감사합니다.
를 연발했지만 고미정은 집을 둘러보는 내내 탐탁지 않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주방이 생각보다 좁네요.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기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지 않나요?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평가하듯 단점부터 늘어놓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사람처럼 구는 그 태연함. 저는 그 모든 것을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세상이 변했으니 요즘 젊은이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며 제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겼습니다. 제 아들이 좋다고 선택한 여자였고 아들 가정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인내와 이해는 고미정에게 이 시어머니는 이래도 되는 사람, 조금만 투덜거리면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을 뿐입니다. 5월 500만 원 요구는 그동안 쌓아온 탐욕의 결정체였고 저의 거절은 그 결정체를 깨부수는 당연한 귀결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들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괴로움으로 채워야 하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세상은 온통 아들 내외와 손주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은 늘 뒷전이었죠. 오랜 친구인 영숙이가 혜수가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 경주 벚꽃 보러 가자. 하고 졸라도 주말에 아들네 와야 해서 안 되라며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제 이름 석자 김혜숙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석이 엄마와 민준이 할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렸습니다. 며느리 스스로 다신 안 오겠다고 선언하고 나갔으니 더는 주말마다 그들 눈치를 보며 밥상을 차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는 새벽녘의 어스름 속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노래 부르던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미안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다시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잠결에 전화를 받은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아, 나 혜숙이야. 자는데 미안하다. 어머, 혜숙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너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영숙아, 나 제주도 갈래. 너랑 같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영숙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죠. 뭐? 김혜숙, 너 드디어 철들었구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친구의 유쾌하고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제 입가에도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18살 소녀들처럼 당장 다음 달 비행기 표를 알아보자며 한참을 제잘거렸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함께 노트북을 켜고 항공권과 숙소를 검색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수가, 여기 바다가 바로 보이는 돌담집 어때? 와, 너무 좋다. 우리 거기서 매일 아침 커피 마시자. 전화를 끊고 나니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이 유난히 밝고 희망차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2의 인생, 온전히 김혜숙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저는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계획으로 잠시나마 평화를 맛보았던 것도 잠시 예상했던 대로 고미정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눈물과 거짓말이었고 전장은 친척들 사이의 여론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빌현의 여주인공으로 저를 돈밖에 모르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둔갑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시골에 계신 아주버님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재수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 미정이가 전화를 해서는 재수씨가 돈 몇 푼 아깝다고 애 앞길을 막는다고 유학 보내달라는 걸
매몰차게 내쫓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애가 상처받아서 밥도 못 먹고 누워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나무람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미정의 연기가 아주 제대로 먹혀든 모양이었죠. 저는 잠시 현기증이 났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주버님께 차분히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후 대구에 사는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고 다음 날에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먼 친척에게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고미정은 제가 아는 모든 친족들에게 전화를 돌려 저를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퍼뜨린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살이 붙고 부풀려져 나중에는 김혜숙이 남편 죽고 받은 보험금을 독차지하고 불쌍한 아들 며느리를 길바닥에 내쫓으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건 제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누이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몇몇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요즘 얼굴 보기도 힘든데 다들 모여서 맛있는 거나 먹자는 가벼운 명목이었죠. 며칠 뒤 우리는 시내의 한정식집 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안부를 묻는 말들이 오갔지만 모두의 시선에는 저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이 어려 있었죠. 저는 일부러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는지, 남편이 밤낮으로 일하고 제가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모아 어떻게 그 작은 상가 건물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살아생전 얼마나 아이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죠. 저희 남편, 당신들 아주버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자식 교육은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남에게 손 벌려서 시키는 교육은 진짜 교육이 아니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시작한 제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갈 것이며 문화센터에서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소한 일상들을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요. 그동안은 지석이네 가정이 편안한 게 제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바로 서야 제 자식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위해 좀 투자하려고요.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저희가 평생 후원해온 심장병 어린이 재단의 기부금도 좀 늘릴 생각이에요. 세상에는 저희 손주 말고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룸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말 속에는 고미정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제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잠시 후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저희가 오해했어요. 차지 서방댁 얘기만 듣고는 언니가 정말 변한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다른 친척들도 저마다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고미정의 악의적인 여론전은 오히려 제가 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친척들에게 진솔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죠. 그날의 점심 식사는 완벽한 반전이었습니다. 동정표를 얻으려던 고미정은 오히려 허영심 많고 거짓말 잘하는 며느리로, 저는 꿋꿋하게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잦아들 무렵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두 번째 공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자신을 카드사 보안팀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김혜숙 고객님 맞으신가요? 고객님 명의의 가족카드로 최근 해외 명품 사이트에서
고액 결제가 여러 건 발생하여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본 적도 없고 제가 쓰는 카드는 한두 개로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요. 확인해보니 아드님인 차지석 고객님께서 약 3년 전에 가족 회원으로 추가 발급받으신 카드가 맞습니다. 명세서 수령지는 아드님 자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던 며느리의 명품 가방, 계절마다 새로 장만하던 백화점 옷들, 지석이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모든 사치 뒤에 바로 제 이름으로 된 유령 카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드사 직원에게 지난 6개월치의 명세서를 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제 메일함에 도착한 PDF 파일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특급 호텔의 스파, 회원제 골프 클럽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지난 6개월 동안 사용된 금액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그 돈이면 며느리가 요구했던 유학비를 몇 달은 대주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처절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제 아들 지석이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 아니 동조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아들이 우유부단하고 아내에게 휘둘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이건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제 재산을 체계적으로 축내온 명백한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저는 명세서 전문을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뱉어내는 종이들이 마치 아들과 며느리의 위선과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수십 장의 종이가 쌓여가는 것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용서나 연민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프린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 수십 장의 카드 명세서는 제 손안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배신과 며느리의 탐욕이 빼곡하게 박힌 증거물이자 지난 세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엄마였는지를 증명하는 고발장이었죠. 저는 밤새 그 종이들을 넘겨보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과 아들의 방관하는 표정이 겹쳐 보이며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강남 땡땡 백화점 570만 원, 청담동 뷰티 살롱 120만 원.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0원을 깎으며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고생해서 이룬 모든 것을 저 하이에나 같은 며느리에게 다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가장 먼저 며칠 전 친척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던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믿을 만한 법률 전문가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냥 동네 변호사가 아니라 상속 및 가사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시누이는 놀란 제 목소리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자신이 아는 최고의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서초동 법원 근처에 있는 거대한 빌딩의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시누이가 소개해준 최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눈빛이 아주 예리하고 다부진 인상의 여성이었죠. 저는 그녀의 앞에 제가 밤새 정리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그동안 지원해준 내역을 정리한 장부와
이번에 발견한 6개월 치 카드 명세서, 그리고 제 재산 목록까지. 최 변호사는 제가 내민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며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어머님,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는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처벌이 아닙니다. 제 재산을 완벽하게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죽은 후에도 제 뜻대로 저들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재산이 쓰이도록 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방법이 있을까요? 최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어머님을 위한 철옹성을 함께 만들어보죠. 그녀는 유언장 공증은 물론이고 앞서 전화로 간단히 설명드렸던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관리하며 이익을 얻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수익자와 지급 방식에 따라 재산이 승계되는 방식이었죠.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닌 전문적인 수탁인이 갖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은 뒤에 며느리가 아들을 꿰어 재산을 빼돌리려고 소송을 걸거나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도 막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탁 계약서의 수익자는 손주 차민준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신탁 재산의 원금에 일절 손댈 수 없으면 오직 검증된 교육비 및 의료비 목적으로만 수탁인의 승인 하에 지급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면 됩니다.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이 신탁 계약의 효력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머님의 확고한 의지를 법적으로 못 박아두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뜻에 따라 즉시 서류 작업을 시작했고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 세부 조항들을 하나하나 조율해 나갔습니다. 총 재산 중 30%는 남편의 이름과 함께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 일시 기부한다. 상가 건물과 예금 자산은 손주 차민준 명의의 신탁으로 귀속시킨다. 아들 차지석에게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상속하며 그 외 일체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한 글자 한 글자 서류에 새겨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이 세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로펌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방어막은 완벽하게 구축되었어요. 다음 단계는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아들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저는 곧장 제가 주거래로 이용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가족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제는 지점장이 된 박 부장을 찾아갔죠. 어머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박 지점장은 반갑게 저를 맞았지만 저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박 지점장님, 제 계좌에 아들놈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지금 당장 박탈해 주십시오. 대리인 자격, 공동인증서, 전부 다요. 그리고 앞으로 제 계좌에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인출될 경우 즉시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제 단호한 태도에 박 지점장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군말 없이 제 요구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들조차 유추할 수 없는 복잡한 암호로 재설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여행과 취미 활동을 위한 김혜숙 자유통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어요. 그 통장의 첫 금액을 이체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한 독립을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석아, 나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오너라. 너 혼자 와야 한다. 1시간쯤 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지석이가 헬쑥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마도 친척들 사이에서 여론이 역전되고 아내의 성화가 더욱 심해져 며칠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을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의 앞에는 따뜻한 차 대신 차가운 물 한 잔만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6개월치 카드 명세서 뭉치를 테이블 위로 툭 밀었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가 스르륵 펼쳐지며 지석이의 눈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석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는 그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내가 묻고 싶구나. 한번 설명해 보렴. 너의 아내가 입고 걸치는 모든 것들이 왜 내 이름으로 결제되어 있는지. 이 수많은 호텔과 레스토랑은 대체 어떤 기념일이었기에 나 몰래 너희끼리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말이야. 지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명세서 한 장을 집어들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차지석, 이 가방 570만 원이구나. 너의 아버지가 한 달 내내 먼지 구덩이에서 일해야 겨우 만질 수 있었던 돈이다. 이 돈으로 산 가방이 그렇게 예쁘더냐? 너의 어미를 속인 보람이 있을 만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갚으려고 했어요. 갚아? 무엇으로? 너의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어. 그저 이 어미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기만을 바랐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지막 패를 꺼내 보였죠.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오는 길이다. 내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돌리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다. 그 말에 지석이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로펌에서 수십 번이고 되뇌었던 말들을 차가운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은 사회에 환원될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준이를 위해 쓰이겠지만 너희 부부는 단돈 10원 한 장 손댈 수 없어. 너에게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금. 그것 하나만 남겨주기로 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모정이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자초한 일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카드.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해지 신청해라. 스피커폰으로. 지석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적인 상담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지석이는 제 눈을 피하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혜숙님 명의 가족카드 해지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의 확인 절차가 끝나고 전화가 끊기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카드 하나가 해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신뢰와 애정이 그렇게 끊어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아들과의 전쟁 같은 통화를 끝내고 며느리의 아기에 찬 여론전을 잠재우고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방어벽까지 세우고 나니 제 마음속에 몰아치던 거대한 폭풍이 비로소 조금씩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엉망진창이었죠. 제 마음은 허허벌판처럼 공허했고 앞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의 유일한 좌표였던 아들 가족이 사라지고 나니 저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조각배 신세가 된 것만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제주도 여행을 약속했던 친구 영숙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그 말이 제 귓가에 등대 불빛처럼 반짝였죠.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동네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노래교실, 요가, 수채화 수많은 강좌 목록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제 시선은 생활도예교실이라는 글자에 멈추었습니다. 흑. 왠지 모르게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끌어당겼어요. 아무런 형태도 없는 흙덩이를 두 손으로 매만져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것. 어쩌면 지금의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수업이 있던 날, 저는 10대 소녀처럼 괜히 마음이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문화센터 건물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잠시 망설이기도 했죠.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주책처럼 보일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선 교실 안 풍경은 제 걱정이 기우였음을 말해주었죠. 교실 안은 흙냄새와 사람들의 낮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저처럼 머리가 희끗한 사람부터 앳된 얼굴의 젊은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흙을 만지며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물레 앞이었습니다. 강사님의 설명에 따라 흙덩이를 물레 중심에 놓고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발판을 밟자 물레가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고 제 손 안에 흙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조금만 힘을 주면 비틀거렸고 형태를 잡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첫 작품은 결국 형체를 알 수 없는 납작한 흙 반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는 그 꼴이 우스워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제 맘대로 되지 않던 제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흙이랑 친해질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옆자리에서 빙그레 웃으며 말을 걸어온 것은 저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이는 아주 쾌활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앞치마는 이미 흙투성이었지만 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멋져 보였죠. 저는 박서연이라고 해요. 이 수업 들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어머, 그러세요? 저는 김혜숙입니다. 오늘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서연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흙을 다루는 요령부터 시작해서 물레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까지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저는 수업이 끝날 무렵 비록 삐뚤빼뚤하고 못생겼지만 제 손으로 만든 첫 그릇을 완성할 수 있었죠. 보잘것없는 밥그릇 하나였지만 저는 그 그릇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저만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서연 씨와 저는 문화센터 1층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출가시킨 아들딸 대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도예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혜숙 씨 살아보니까 어때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니 남는 게 우리 자신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을 돌보는 법은 배우질 못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배워야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 서연 씨의 담백하고 힘있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좋은 친구 한 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도예 수업과 서연 씨와의 만남으로 제 일상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서연 씨와 카페에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고미정이었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잠시 평화롭던 제 심장이 다시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이내 마음을 바꾸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며느리의 얼굴이 아닌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어머, 우리 강아지. 할머니한테 웬일이야? 저는 애써 반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죠.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요, 할머니가 안 도와줘서 저 미국 못 간대요. 할머니, 저 정말 미국 가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 가야 성공할 수 있대요. 제 친구 철수는 작년에 벌써 어학연수 다녀왔는데 아이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마치 누군가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얼굴 뒤로 거실 거울에 비친 며느리의 희미한 형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뒤에 서서 무언가 계속 손짓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떨리게 했어요. 어떻게 저 어린 것을 앞세워 이런 치졸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아이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저를 압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그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앞에서 분노를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누르고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민준이가 미국에 가고 싶구나. 할머니도 우리 민준이가 훌륭한 사람 되면 정말 좋지. 제 말에 아이의 얼굴이 잠시 환해졌습니다. 작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없었을 질문을요. 그런데 민준아, 미국에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할머니한테만 살짝 말해줄 수 있어?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싶은 거야? 제 질문에 아이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굴렸습니다. 준비된 대본에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미국이 좋다고 똑똑한 애들은 다 거기 간다고 했어요. 역시나. 아이는 미국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환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주입한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화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 미국도 좋지만 할머니는 우리 민준이가 축구할 때가 제일 멋있더라.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경기할 때 혼자서 2골이나 넣었다면서. 그때 포지션이 뭐였어? 요즘도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축구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의 얼굴에서 어색한 표정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진짜 세상으로 돌아온 거죠. 네. 저 지난주에도 1골 넣었어요. 제가 스트라이커거든요.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게임 있는데 제가 우리 반에서 레벨이 제일 높아요. 할머니, 보여드릴까요? 아이는 신이 나서 자기 방으로 달려가 게임기를 가져왔고 한참 동안 자기가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축구팀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제잘거리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었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죠. 와,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 축구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아이는 진심 어린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기뻐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민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전화 끊어. 그리고는 영상통화가 일방적으로 뚝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까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서연 씨가 조용히 제 손등을 토닥여 주었죠. 혜숙 씨,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저쪽은 아마 앞으로 더 지독한 방법을 쓸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로 며느리에게 굴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는 학대였으니까요. 그때 서연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우리 며느리는 아들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했었지. 무슨 친환경 화장품 사업을 한다나 뭐라나. 딱 3억만 빌려주면 금방 몇 배로 갚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 아들 녀석도 옆에서 같이 조르는데 마음이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지. 서연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허술한 계획에 내어줄 수는 없었어. 그래서 거절했지. 그랬더니 그 뒤로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 손주 얼굴도 안 보여주더라고. 혜숙 씨 마음, 내가 100번 1000번 이해해. 피가 마르는 것 같지. 그녀의 고백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만 겪는 특별한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김혜숙과 박서연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아주 깊은 동지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는 도예 수업이 끝나고 남이 타주는 커피가 아닌 우리가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러 근교의 예쁜 카페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더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예 수업에 재미를 붙이고 서연 씨와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는 동안 아들 내외의 세계에서는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제게 연락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줄 리는 만무했죠. 하지만 세상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라든가 우연한 마주침 같은 신의 계시 같은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느 평일 오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무미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지석 씨 되십니까? 여기는 땡땡 캐피털입니다. 연체 대신 대출금 상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남자는 몇 번이나 번호를 확인하더니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죠. 저는 그저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캐피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제 아들이 설마 사금융에까지 손을 댔을까? 아니겠지. 애써 불안한 마음을 지웠지만 불길한 씨앗 하나가 마음에 심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백화점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 그릇 코너를 구경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고미정의 친구이자 그녀와 함께 어울려 다니며 사치를 일삼던 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마치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질색하는 표정을 짓더니 보란 듯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쌩하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경멸과 무시를 저는 똑똑히 읽을 수 있었죠. 아마 고미정이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저를 얼마나 흉측한 괴물로 만들어 놓았을지 보지 않아도 훤했습니다. 돈에 미친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미정이가 고생한다는 레퍼토리가 분명했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떳떳하고 잘 나간다면 굳이 저를 보고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제 귀로 직접 듣게 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고 발신자는 내 아들 지석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고미정의 귀를 찢을 듯한 고성이 생생하게 들려왔죠. 전화기 너머의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선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차지석, 이 무능한 인간아. 이게 다 너의 엄마 때문이잖아. 그 여편네가 우리한테 돈만 줬어도 우리가 이 꼴이 났겠어? 너는 남자도 아니야.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하고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벌벌 떠는 등신이라고. 너의 엄마가 너의 아들 미래를 망쳤다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저와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저는 그들 부부의 처절한 싸움을 실시간으로 방청하고 있는 셈이었죠. 여보, 제발 그만해. 어머니 듣고 계신단 말이야. 지석이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고미정의 분노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듯 더욱 거세게 타올랐죠. 들으라고 해. 똑똑히 들으시라고 하라고. 자기 때문에 아들 가정이 어떻게 박살나고 있는지 똑똑히 들으시란 말이야. 이 모든 게 다 그 여편네의 지독한 이기심 때문이라고.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와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뒤섞여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미정이랑 통화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며느리와 통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아내의 분노를 저에게 떠넘기고 싶은 걸까요?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석아, 지금 너의 집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은 너의 아내다. 그건 너와 너의 아내 두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지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말했다. 너의 가정은 너가 책임지라고. 지금 당장 전화 끊고 너의 아내와 마주 앉아. 그리고 해결해. 도망치지 말고.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며느리의 저주 섞인 고함은 한참 동안 제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 피어오르려다 이내 쓰러졌습니다. 저건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방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뿐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도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집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죠. 김혜숙 씨 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보냈는지 지석이는 제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며칠은 좋게 깎지 않은 듯한 덥수룩한 수염, 기름지고 헝클어진 머리, 구겨질 대로 구겨진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는 40이 넘은 중년의 남자가 아니라 길을 잃고 겁에 질린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들어와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죠. 그리고는 아주 길고 두서없는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제 명의의 카드가 끊긴 이후 며느리의 씀씀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하면 더했죠. 지석이는 아내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려막기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제가 받았던 캐피털 회사의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전 그가 아내와 그토록 끔찍하게 싸웠던 이유는 마침내 법원에서 보낸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예고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올 때 말렸어야 했어요. 민준이 유학 얘기를 꺼냈을 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미정이가 화를 내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무능력한 남편이라고 비난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외면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어떻게든 될 거라고. 아들은 엉엉 울며 어린아이처럼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저는 한심하고 나약한 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제 자신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아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탓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에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길고 긴 고백의 끝에 지석이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 신용, 제 직장, 제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어머니 제발요.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제 발밑에서 자신의 인생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저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40을 넘긴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었죠. 한때는 저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아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베푸는 값싼 동정은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다. 지금 너의 그 꼴을 보니 내가 너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씻고 면도하고 제대로 된 옷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내일 아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 너의 그 부탁에 대한 내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게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거리며 현관을 나섰고 그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그날 밤 아들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대신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지석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다림질이 된 셔츠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퀭하고 얼굴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의 앞에 백지 한 장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의 빚을 갚아주겠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다음 말을 이었죠.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너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행하겠다는 각오가 섰을 때만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하나라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도 좋다. 저는 펜을 들어 제가 밤새 고민했던 조건들을 종이 위에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인생을 재건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서였습니다. 첫째, 내가 너의 채무 전액을 상환해주는 즉시 너는 나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 제출한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상환 계획은 너의 월급 수준에 맞춰 함께 정할 것이다. 둘째, 너와 너의 아내 고미정은 내가 지정하는 부부 상담 및 재무 설계 전문가에게 최소 6개월 이상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기록은 매회 나에게 제출해야 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시에는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된다. 셋째, 너희 부부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는 즉시 해지한다. 너희는 앞으로 각자의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 한 장씩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수입은 하나의 공동 계좌로 합쳐서 관리한다. 넷째, 가정의 모든 경제권은 너 차지석이 가진다. 아내에게는 매주 정해진 액수의 생활비만을 지급하며 그 외 모든 지출은 가계부에 기록하고 너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다섯째, 위에 명시된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위반할 시 너는 나에게 빌린 채무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상환 능력이 없을 시 나는 너에게 상속하기로 했던 아파트 전세금에서 그 금액을 제할 것이다. 제가 모든 조건을 다 적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지석이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굴욕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어머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미정이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이건 그냥 노예 계약이잖아요. 노예 계약? 아니, 이건 너를 너의 아내의 노예가 아닌 한 가정의 진짜 주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다. 선택은 너의 몫이야. 이 종이를 들고 가서 너의 아내와 상의해라. 그리고 그녀를 설득시켜. 만약 너가 너의 아내 한 사람조차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너는 앞으로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뿐이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석이는 결국 패배자처럼 고개를 떨군 채 제가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석이에게서 거의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고미정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난리가 났어요. 이걸 보더니 제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자기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우리 가정을 통제하려는 어머니의 비열한 수작이래요. 자존심 상해서 상담 같은 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이런 굴욕은 못 참겠다고 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고미정이라는 여자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망가진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경제적 자유였던 거죠. 그녀가 말하는 자유란 곧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자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최종 보스가 등판했습니다. 제 사부인, 즉 고미정의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교묘하게 벼린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사부인,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미정이가 요즘 마음고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얘기를 들어보니 사부인께서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 하지만 저희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어머, 사부인. 그걸 어떻게 집안일이라고만 하세요. 이제 한 가족인데. 아이들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돈줄을 쥐고 흔들면서 아이들 길들이려고 하시면 어른답지 못한 처사지요. 사부인께서 돈이 많으시니 그깟 빚 좀 대신 갚아주시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애들한테 그런 모욕적인 각서까지 쓰라고 하세요. 듣자 하니 우리 딸 자존심이 아주 상할 대로 상했던데. 보는 제 마음이 다 찢어지네요. 그녀는 그깟 빚과 모욕적인 각서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위선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사부인. 자식 교육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제 아들에게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부인께서도 따님에게 분수에 맞게 사는 법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제가 쥐고 있는 건 돈줄이 아니라 제 아들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을지 걷어찰지는 전적으로 지석이와 사부인의 따님에게 달려 있고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사부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며느리와 사도는 그 기회를 보기 좋게 걷어차 버렸죠. 이제 공은 다시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아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인지.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내민 재활 프로그램 계약서가 며느리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나간 이후 아들 내외의 집에는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지석이는 더 이상 제게 전화를 걸어 넋두리를 하거나 해결책을 묻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와 아내 사이에서 혹은 자신의 나약함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영혼 없는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일어서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를 향한 제 마지막 배려는 그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즉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상에 더욱 몰두했어요. 도예 교실에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서연 씨와의 수다는 언제나 유쾌했으며 혼자만의 시간은 오롯이 저를 위한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악어가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음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미정은 그녀 인생 최악이자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죠. 패배를 모르는, 아니 인정하지 못하는 고미정에게 저의 제안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자 모욕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뒤틀린 자존심은 시어머니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직성이 풀렸을 테지요. 물론 그녀가 생각하는 재기란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아나가는 성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화려하고 보란듯이 살아감으로써 저와 세상을 향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외면당한 그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가장 어둡고 위험한 길, 사채의 세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서연 씨와 함께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고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죠. 어머니, 곧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가 틀렸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문장에서 저는 섬뜩한 결기를 느꼈지만 그저 그녀의 유치한 허세련이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에 보낸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비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 초인종이 비명처럼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공포에 질린 아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아들은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의 손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뭔지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는 대부 계약서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물건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차지석, 채권자는 들어본 적도 없는 OK 파이낸스. 대출 원금은 무려 5천만 원에 이자는 살인적인 수준이었죠. 계약서 하단에는 제 아들의 이름 석자와 함께 그의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걸 쓴 적이 없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도장은 또 뭐고? 미정이가 고미정이 그랬어요. 안방 서랍에 있던 제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을 몰래 훔쳐서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사기꾼의 범죄자가 됐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소비와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채에 손을 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였죠. 그럼 그 큰 돈은 다 어디에 썼다고 하더냐? 설마 그 돈으로 기존의 빚이라도 갚은 것이냐? 제 희망 섞인 질문에 지석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더 큰 절망의 못을 박았죠. 어머니,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 민준이를 3주짜리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 캠프에 보냈어요. 등록금이 2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그동안 자기가 사고 싶었던 명품 가방이랑 새로 나온 외제 구두랑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옷 사는데 다 썼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게 내 수준이고 민준이가 누려야 할 수준이라고. 당신 엄마는 이걸 이해 못했지만 나는 내 힘으로 이걸 해냈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대신 더 깊은 나락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죠. 이 모든 사실은 오늘 오후 험상궂은 사내 2명이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OK 파이낸스 직원이라고 소개한 그들은 차지석 씨, 이자가 딱 이틀 밀렸는데 우리 쪽 규가 어떤지 한번 겪어볼래? 라며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다고 해요. 그들이 돌아간 뒤 공포에 질린 지석이가 집 안을 샅샅이 뒤져 고미정이 장롱 깊숙한 곳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두었던 이 대부 계약서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채무자 서명란에 적힌 자신의 필체를 어설프게 흉내낸 위조 서명을 보는 순간 지석이의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었을지 모를 마지막 미련과 연민이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그것은 아내의 배신을 넘어 자신의 인생 자체를 담보로 한 범죄 행각의 증거였으니까요. 아들은 한참 동안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처럼 흔들리거나 저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유약했던 삶을 끝내고 한 인간으로서 내리는 스스로의 결정을 통보하는 단단하고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저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고 민준이의 엄마도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좀먹고 제 아들의 영혼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 기생충이었을 뿐입니다. 제 이름으로 범죄까지 저지른 사람과 단 하루도, 아니 단 1시간도 더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저런 엄마는 없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40평생 처음으로 제 아들이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들이 아닌
차지석이라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첫 결정이 이혼이라는 사실이 가슴 시리도록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아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에 역설적인 안도감이 들기도 했죠. 그래. 너의 인생이다.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 믿는다.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지석이는 그날 밤 저희 집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갑에 남은 몇만 원을 털어 근처의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겠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제게 다시 의탁하는 대신 스스로의 두 발로 서려는 처절한 첫걸음이었죠. 저는 그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와 며느리의 관계는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파국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집을 나간 뒤 고미정의 세계는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석이라는 마지막 바람막이가 사라지자 합법을 가장한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날개를 단 듯 거세졌죠.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협박 전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방문 추심이라는 명목 아래 험악한 남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현관문 도어락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놓는 유치한 행위부터 배달 음식 스티커처럼 위장한 붉은색 경고장을 아파트 복도 전체에 붙여놓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압박은 그녀의 주변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어디서 알아냈는지 그녀의 직장에까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켰고 결국 그녀는 수치심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을 친정집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죠. 사채업자들이 밤낮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통에 연로하신 사돈어른은 혈압이 올라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부인에게서 제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번에는 애원이나 하소연이 아닌 이게 다 사부인 탓이라는 원망 섞인 절규뿐이었습니다. 저는 따님 간수나 잘하시지요라는 차가운 한마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겼던 사회적 평판과 인맥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채에 손을 댔다는 소문은 강남의 좁은 사교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브런치를 즐기며 명품 정보를 교환하던 친구들은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고 그녀가 속해 있던 모든 모임에서 그녀는 불명예스럽게 강제 탈퇴당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다니던 필라테스 학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를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미정아, 미안하지만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다들 너랑 말 섞지 말라고 하더라는 잔인한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지석이가 변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구준비가 창문을 때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서연 씨와 함께 만들기로 한 커플 머그잔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절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생각조차 못한 채 그저 닫힌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였죠. 인터폰 화면에 비친 것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망가져버린 고미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흐트러진 머리카락, 공포와 절망으로 초점을 잃은 눈동자. 한때는 최고급 화장품으로 가꾸던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푸석했고 온몸에서는 지독한 패배자의 냄새가 풍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길고 지독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덮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미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죠.
그리고는 바닥에 이마를 박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녀는 울부짖으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고 몸은 가련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 자존심 때문에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다 깨달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전부 옳았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 정말 길바닥에서 객사할지도 몰라요. 어머니, 제발 그 돈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지석 씨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다신 안 그럴게요. 정말 맹세할 수 있어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평생 어머니 종처럼 살라고 해도 살게요. 그러니 제발 우리 민준이 얼굴 봐서라도. 저는 무릎 꿇고 비는 그녀를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분명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성분은 참회가 아니라 공포였고 반성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대신 저라는 구원자에게 매달려 모든 것을 해결해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의 그 더러운 눈물이 내 집 현관을 더럽히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구나. 제 말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아직도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너의 잘못은 사채를 쓴 게 아니야. 너의 잘못은 명품을 밝힌 것도 아니고. 너의 가장 큰 잘못은 너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책임이라는 것을 져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언제나 남 탓, 환경 탓.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너의 부모나 나나 너의 남편의 지갑에 있다고 믿었지. 안 그러니? 고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그녀의 폐부를 정확히 찔렀기 때문이겠죠. 너는 나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비는 게 아니야. 너의 부도를 막아달라고, 너의 구원투수가 되어달라고 비는 거지. 처음부터 너는 시어머니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어. 너는 그저 든든한 돈줄, 너의 허영심을 채워줄 은행이 필요했을 뿐이지. 저는 마지막 말을 뱉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그리고 똑똑히 들어도 너의 그 은행은 이제 영원히 문을 닫았다. 너의 빚은 너가 저지른 일이니 너가 책임지고 너의 이혼 문제는 너와 내 아들, 두 사람이 법정에서 해결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라. 이곳은 너처럼 책임감 없는 인간이 발 디딜 곳이 아니다. 저는 그녀가 무어라 더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고 등 뒤로 육중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절규와 같은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이어지다가 이내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금의 연민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지긋지긋했던 종양 덩어리를 마침내 제 손으로 완전히 도려냈다는 차가운 안도감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미정이 빗속에서 절규하던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시간은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들의 이혼 과정이 한순간에 끝난 것은 아니에요. 벼랑 끝에 몰린 고미정은 마지막 발악처럼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버텼고 양육권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제가 아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모자 관계를 이간질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한 번은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아들 변호사의 요청에 법정에 서야 하기도 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은 저를 고미정은 법정 반대편에서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쓰고 그 돈을 아이가 아닌 자신의 사치를 위해 탕진했다는 대부 계약서와 카드 내역서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모든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의 행동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아들 지석이에게 돌아갔고 고미정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약간의 재산 분할만을 받고 그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그녀가 그 돈으로 빚을 청산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허영의 길을 찾아 떠났는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석이나 각주에도 등장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희에게는 진짜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손주 민준이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이었죠. 엄마의 부재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10살 남짓한 아이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한동안 아이는 웃음을 잃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칭얼거리기도 했죠. 아들 지석이는 서툰 솜씨로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의 준비물을 챙기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독립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되 그가 도움을 청할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온 아들과 손주를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해먹이고 지석이에게는 밑반찬을 잔뜩 싸주며 그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민준이와의 소통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어른들의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희 셋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석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엄마와 아빠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아빠와 할머니가 언제나 너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몇 번이고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이제 엄마가 하라고 했던 어려운 공부 말고 우리 민준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야? 무엇이든 괜찮아. 할머니랑 아빠가 우리 민준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응원해 줄게.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 축구요. 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로봇 만드는 것도 계속하고 싶어요. 아이의 눈이 아주 오랜만에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밝게 반짝였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다던 미국 유학, 영재 교육 같은 단어는 아이의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그것은 아이의 꿈이 아니라 엄마의 욕심이 씌운 무거운 굴레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준이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영어 학원 대신 축구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으로 향했고 평일 저녁에는 코딩 학원에서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로봇을 조립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걷히고 건강한 웃음이 되찾아왔으며 성격도 훨씬 씩씩하고 밝아졌죠. 억지로 강요된 길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단단하게 성장하는지를 저는 민준이를 통해 매일같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모든 상처가 옅어지고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은 2년 뒤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의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샌드위치와 과일을 잔뜩 싸온 아들 지석이가,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도의 친구인 서연 씨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앉아 있었죠. 그들은 이제 민준이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당연하다는 듯 함께 와서 응원해주는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이팅, 차민준.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목청껏 소리 지르는 저희의 모습은 여느 극성스러운 학부모들과 다를 바 없었죠. 골. 할머니, 저 골 넣었어요. 결승골을 터뜨린 민준이가 저희가 앉은 관중석을 향해 달려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라운드를 힘차게 누비는 아이의 얼굴은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희는 근처의 고깃집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유쾌한 대화가 한데 어우러져 더없이 행복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듬직한 아버지의 얼굴로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고, 민준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제잘거리며 명랑한 소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불판 위에 고기를 뒤집으며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했던 위태로운 식탁, 그 위에서 오고 가던 가시 돋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독한 폭풍우를 겪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맑게 갠 하늘의 소중함을 알게 된 셈입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진짜 모습은 값비싼 음식과 거짓된 웃음으로 채워진 그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소박하고 따뜻한 풍경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지긋지긋했던 일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진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인생 이막이 눈부신 가을 햇살 속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